오늘 쭉 말씀드릴 거 혹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전달 드려가지고 체크리스트 사전에 조금 전달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이 다뤄질 것인지 아버님 못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하고 오실 수 있게끔 미리 조금 전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전달드리려고 하고요. 입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체스를 열심히 5년 동안 다른 친구들이 어떠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입시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정말 재미로만 영어학원을 다닌 건 아닌지 또 우려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인지과학 실험으로 제가 어떻게 저희가 과학적 교육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체스에서 에이스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에이스 시스템 잠시 설명드리고 그러면 각 학년별로 저희가 이제 6학년부터 저희가 올라오게 될 건데 6학년부터 학년별 전략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수능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어머님들이 에이스를 보내주시는 게 왜 검증된 선택인지 말씀을 드리며 끝내주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영어 학습, 저희 영어 교육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핸드폰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 저는 애플파이긴 합니다. 아이폰 유저인데요.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을 당시 이렇게 이걸 꺼내면서 소개를 해요. 오늘 소개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할 당시 사실상 그 당시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는 사실 노키아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노키아라는 회사는 단지 핸드폰을 정말 통신 기기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전화하는 기기, 뭔가 문자하는 기기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고 스티브 잡스는 조금 달랐죠. 아니다, 핸드폰, 우리의 아이폰은 손안의 컴퓨터다. 그래가지고 노키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을 이어나갔을 당시 애플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생태계를 형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iOS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였고요. 그래서 저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핸드폰 시장을 사실상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혹시 노키아라는 브랜드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왜일까요? 지금 사실상 거의 몰락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는 시장을 장악했고 지금까지 아주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시장을 다 주도하고 있죠. 핸드폰 시장뿐만 아니라 컴퓨터까지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까지 연결이 돼서 사실상 이게 계속 다 구축되어 나가고 있고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차이, 왜 극명하게 나눴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부분은 그들이 이 두 회사가 핸드폰이라는 하나의 기기를 어떻게 정의내렸는지에 따라서 지금 달라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하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중등 영어라는 벽에 이제 맞서게 될 건데, 그러면 중등 영어라는 벽에 큰 뭔가 거의 함락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복을 해낼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아버님들께서 영어 학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챙겨나가게 해줄 것이냐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자주하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하나가 세상을 바꿨듯이 오늘날 우리가 영어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영어 학습의 판도를 바꿔볼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체스에서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슬로건으로 걸고 가장 많이 어머니들 보셨을 때 뭐냐면은 거침없이 말하고 표현하라 였어요. 거침없이 말하고 표현하면서 영어 학습의 주도권을 가져갔었잖아요. 이게 중학교 학습 영어 학습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힘. 저희는 오늘 영어 학습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힘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영어 학습을 해나가고 내신을 맞서고 수능을 맞서는 데 있어서 어떠한 힘을, 무기를 장착해 줄 것인지 다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등급이 저희가 1등급이 8% 정도까지였었는데 지금은 10%까지 들어도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체제로 바뀌신 거 알고 계시죠?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간지대가 소멸되고 있는 거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은 1등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금 따라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계속 뒤처지고 있고 이 중간지대가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입시가 계속 변화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금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내신만 잘해서도 안 되고 수능도 잘해서도 안 되고 둘 다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건데요. 어머니도 혹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얼마 전에 나온 학생이었는데 외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내신 A로만 따졌을 때는 그 친구가 지금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친구, 전교 1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는 사실상 거의 공부 중위권 학생들보다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내신 너도 되게 잘하네? 점수 잘 받네? 근데 이걸로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갈 수도 있어. 수능도 같이 챙겨야지 돼.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신만 잘해도 안 되고 수능만 잘해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계속 챙겨가야지 되는데 이거가 지금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서는 그때 가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 부분인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질문해보고 지금부터 조금은 준비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지금 어려운 입시 상황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갖춰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를 한번 짚어봤어요. 첫 번째, 깊이 있는 학습을 해가야 된다. 표면적 이해를 넘어서야지 된다. 제가 저희 학생들이 쓰고 있는 지금 문법교재를 일부러 저기 깔아놨는데 단순 문제풀이를 하면 안 된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내 걸로 만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 이따가 시간 나시면 한번 좀 봐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공과의 연결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외고를 가고 싶어가지고서는 저희에게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일괄의 과정들을 저희 코칭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안 좋은 조금 소식을 접한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이 뭔가 일관성, 지속성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발목이 잡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처음에는 그 아이가 경영학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다. 근데 교육학 중에서도 우리 선생님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서는 난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조금 끼치고 싶어 라고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 영어보다는 수학인가?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수학 선생님을 또 하고 싶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이러한 일관성 없는 그러한 장래 희망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고교 입시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되는 무언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공과의 연결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좀 모순이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연결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지 된다. 그리고 그 특정한 분야에서 나만의 독창성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야 된다가 변별력, 차별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기억해 주면은 좋고 제가 오늘 거의 이 PT에서 준비한 내용을 사실상 요 한 줄에 다 축약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변별력은 단순한 점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의 메타인지 연결하고 꺼내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습의 주도권을 가져야지 이러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뒷부분을 또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걸 넣어봤어요. 저희 목동 지역의 주요 중학교들과 고등학교 점수거든요. 평균 점수치를 넣어보는 건데
여기 이쪽 파란색 부분이 중학교 평균치고 저 빨간색 부분이 고등학교 평균치인데 그래프 한번 쭉 보시겠어요? 그냥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어떠신가요? 중학교에서는 상당히 높네 평균이. 근데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동시에 점수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중학교 평균은 70점에서 85점입니다. 지금 이 특정 학교들의 저희 학원 재원생들 아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평균은 55점에서 75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극명한 차이, 즉 15점에서 20점이 하락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단연 목동 지역에서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를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중학교에서 정말 상위권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극상위권이에요. 높은 점수를 놓친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나 영어 준비됐어. 나 시험 점수 잘 나와.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점수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55점, 75점. 난생 처음 보는 점수를 받아보고서는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내신 자체라는 것이 정말로 범위 자체도 광범위하고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갑자기 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쭉 해서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중학교에서는 사실상 대부분 객관식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객관식의 비중이 확연히 줄고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이게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분 점수를 주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배점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한 문제만 놓쳐도 5점, 6점, 많게는 8점까지 바뀌는 이러한 일 때문에 점수 따기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거의 90%가 교과서에서 한 시험 범위가 2개의 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할 만한 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 직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고득점, 만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외부 지문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80%라고 나와놨죠. 그럼 교과서 비중이 얼마로 떨어질까요? 90%에서 20%도 잘 안 되는 학교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교과서 주가 그대로 디폴트로 들어가고 시험 범위가 외부 지문에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수능 모의고사 지문 거의 한 적은 학교는 20개, 많게는 30개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어휘 책, 듣기 책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를 공부해내고 소화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의 범위가 출제된다라는 점. 점수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었고요. 중학교에서는 기억력 중심의 학습으로 충분히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왜요? 범위가 작으니까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지문을 아무리 정말 지문 자체도 거의 한 40개, 30개, 40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걸 암기해 갈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정말 아이가 성실해가지고 그 지문들을 하나 한 장 한 장 다 암기를 해간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지문에서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지 사고력을 탑재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를 풀어내기가 불가능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력 중식 단순 암기로도 고득점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고등학교에서는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한 암기로는 고등학교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내신 점수가 안 나오면은 우리 아이들 입시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중등 시점부터 저희가 이해와 구조 중심 학습으로 전환이 빠르게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 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맞춰진 학습을 해 나가야지만 저러한 고등학교 내신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저희가 조금 이제 내신으로, 수능으로 넘어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만 넘으면은 1등급이 나와요. 90점 이상만 넘으면 1등급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그 말에 절대평가라는 말에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떠한 오해들이 조금 있으신지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첫 번째,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덜 중요하지 않나? 60점만 넘으면은 모두 1등급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타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1등급 따기 쉽지. 고등학교 가서 해도 충분해. 뭘 벌써부터 수능이야. 다른 과목에 중학교 때 다른 과목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과목 해놔야지 라는 오해가 조금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오해인지를, 현실 어떤지를 지금 적어놨어요. 절대평가 맞고요. 1등급 맞습니다. 근데 절대평가이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모순되는 단어를 한 개를 적어놨죠. 상대적이라는 걸로. 그 이유는 지금 최근 3개년, 5개년에 제가 쭉 1등급을 받는 고3 대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을 추이를 쭉 살펴보면은 5%, 6%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상위 5%, 상위 6%에 들어야지 1등급을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만드는 킬러 문항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요. 킬러 문항 만들지 마! 교육부 지침 내려와요. 그러면은 지문을 쉽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난이도를 확 올려버릴까요? 선지에서 난이도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또한 어떠한 함정에 빠지느냐? 글을 쭉 읽어요. 뭐야, 잘 읽히네? 나 이거 아는 내용이네? 글을 읽을 때는 자신감이 있죠. 근데 문제를 딱, 글을 다 이해하고 답을 선택하려고 선지로 내려왔더니 뭐야, 1번도 정답 같고 3번도 정답 같아요. 이런 선지에서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저는 변별력을 만드는 그런 게 지금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따는 비율이 저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게 절대평가라긴 하지만 수능이라는 것이 여전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과목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티처스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능 최저라는 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대학교에 가려면 영어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돼.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우리 대학교 들어오려면은 영어 수능 최저 2등급은 받아야지 된다. 내신 아무리 높아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은 못 들어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정상화관 딱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에이스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시는 문구가 이 부분이실 거예요. 중끝 수능. 중학교에서 수능을 끝낸다 해가지고서는 중끝 수능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왜 중끝 수능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고등을 올라가면은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고등으로까지 벌써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보통 지역은 대부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나열해서 보여드렸던 저희 목동 지역 주요 중학교들 있잖아요. 목일중, 목동영여중, 신서중, 목동중 요 주변에 같이 메이저한 학교들 지금 읊어들었는데 이러한 학교들이 이미 중학교 1학년 첫 시험부터 독해 문제를 수능형으로 대부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게 수능형 문제인지는 모르고 풀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문제를 지금 당장은 풀 수 있어요. 1학년 정도의 난이도는. 근데 2학년부터 난이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비해야 됩니다. 왜? 내신 자체의 수능형 문제들이 대거 이미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제가 아까 외부 지문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는 시험이 외부 지문 위주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부 지문이라고 하니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쭉 치르잖아요. 그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들이 대부분 외부 지문으로 치부돼가지고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지문 자체가 내신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체계. 우리나라 현재 영어 교육의 현재 그러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국어랑 영어는 누적형 사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누적이라는 여기 단어에 조금 포커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적,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곡차곡 쌓아지지 않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시작한다? 베이스가 전혀 쌓아지지 않다? 당연히 금방 무너지겠죠. 허점이 보이겠죠. 그래서 누적 그 단계, 그 시기 적절하게 한 개 한 개씩 그 시기에 쌓아야 되는 것을 쌓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인 거죠. 중등이 그래서 영어 실력의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을 넣어놨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조금은 이르게 6학년 때부터 수능이라는 부분에 친해지지 않으면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태가 생긴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 올라가서 수학 탐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왜요? 영어는 이미 자동화가 된 상태이거든요. 이미 영어 텍스트를, 비문학 텍스트를, 비영의 텍스트를 내려가는 데에 이미 너무 친숙해져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만 유지해줘도 복습 수준으로만 가져가도 충분히 수능이라는 부분은 잘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벌써 한 20분을 떠들었더니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퀴즈 나갑니다, 어머니. 퀴즈 나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목차에서 저희 정상화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공부법에 기반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백령노통법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이자 인지심리학 전문가이신 한국인 분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써놓은 책인데요. 제가 무슨 책을 팔러 온 것 같네요, 마치. 근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내가 옳다라고 믿는 거를 더 흥미롭게 느끼고 거기에 한 분야만 파게 되는 그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 뭐야,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퀴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퀴즈 맞추시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화면에 띄우는 부분을 빠르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암기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한번 어떠한 기분인지 체험하는 기분 느껴보고 가시죠. 문제 나갑니다. 답을 알면 바로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1. 어머니! 1. 2. 5. 이건 맨 마지막. 이 뭐였죠? 8. 딩동댕. 오, 어머니 내가 하시대요?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 이거 기억해내기 쉬우셨나요? 매칭이 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외우셨죠? 저도 처음에 시도했을 때 실패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기호의 비밀은 여기 있었습니다. 뭐가 연상되시죠? 저희 핸드폰에
보이시죠? 그럼 저기에 이렇게 창문처럼 이거가 딱 배치가 되면은 어떠세요? 이거 지금 굳이 외울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다시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1, 5, 9 바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죠? 핵심은 이거예요. 패턴을 이해하면은 외우려 하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 퀴즈 하려고 팁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이 외우는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고 패턴을 인지하고 스스로 꺼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나의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어머니 오늘 아마 누우셔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이거 생각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하면서 왜냐면은 이게 이미 우리 머리에 패턴으로 인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거 생각날 것 같으세요? 전혀 안 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단어 암기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응용을 저거를 조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제가 새로 나열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의미 없는 기호들로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걸 인지를 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패턴이랑 구조를 파악하고 나니까 머리에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무의미한 암기는 기호와 수치의 단기 외우기밖에 안 된다. 맥락 없는 정보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단기 기억에만 의존해가지고서는 우리 어머니는 아마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 시험 직전에만 효과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휘발리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그 패턴 기억하시면서 이해 기반 학습을 했을 때에는 구조와 패턴을 인식을 하게 된다. 의미 연결을 통한 기억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장기 기억으로 이동한 정보들은 우리가 응용을 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영구적 지식 체계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학습에 적용해보면요. 많이 외우는 학습 좋지 않다. 스스로 계속 꺼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구조와 패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거를 준비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단어 외울 때 혹시 이렇게 외우고 계시지 않는지 한 번만 상기해 봐주세요. 한번 기억을 되듬어 봐주세요. 엄마 나 오늘 단어 이거야. 이 리스트야. decide 결정하다, decide. decision 결정, decision. 애들 이렇게 무지성으로 혹시 남겨보지 않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지성 단순 방법으로 암기를 하면은 테마의 단기 저장통만 사용을 한다 우리 뇌에. 근데 인지적 암기를 하면은 제가 방금 얘를 decide와 decision으로 배웠거든요. decide라는 동사에서 decision, 션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형으로 전환됐네. 패턴이잖아요. 이 인지를 시작하면은 우리 대뇌피질 장기 기억 회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제가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 뇌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는 해놓은 이제 결과인데요.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요 빨간색 곡선 한번 보이시죠? 그리고 초록색은 조금 인지적 학습을 했을 때 기억이 얼마나 남느냐라는 부분인 건데요. 사실상 무지성 암기를 했을 때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1시간 내내 암기한 것도 내가 2시간 내내 암기한 것도 1개월 후에는 90%가 이미 망각되어 있다는 게 여러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고요. 근데 인지적 학습, 저희가 방금 한 거대로 패턴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조를 만들어 내갔을 때는 3년 후에도 65%의 정보가 아직 살아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정보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에이스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단어 암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 decide 결정하다, decision 결정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요. decide 공산에 션이라는 전미사 붙었네, 명사네. 그럼 얘네는 사실상 결정하다에서 결정으로 넘어가는구나, 품사의 전환이구나. 이러한 패턴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점. 문법 규칙 역시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끊임없이 일괄의 과정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지문 독해를 할 때에도
배경 지식, 내가 이 특정한 지문, 예를 들어서 AI 윤리학에 대해서 우리 수능 독해에 나왔네. 그러면은 내가 이 AI에 대해서 어떠한 걸 체험해봤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고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먼저 배경 지식과 연결해서 구조 도입 들어갔고 문제점을 제기했네.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글은 지금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네. 이러한 글의 구조를 파악해 나가면서 글을 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 예시를 한번 넣어놨는데요. 어원 연결명 학습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역시나 한번 어머니들, 아버님들 한 번만 생각을 같이 해봐 주세요. audience, spectator. 우리말로 둘 다 관객이라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두 단어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쓰일 때 동일한 문맥에서 쓰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에 어원의 뜻을 지금 적어놨거든요. 어원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spec,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있죠. 오디오 파일, 듣기 파일, 그렇죠? speculate, 조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사할 때 당연히 시각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시 여기 단어로 돌아와서 우리말로 봤을 때는 둘 다 관객이라는 뜻인데 사실상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audience는 청중이 맞고요. spectator는 관객이 맞아요. 그러면은 audience는 어떠한 청중에게 적용하는 단어일까요? 듣는 게 주를 이루는 관객들, 청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치 지금 어머님들은 어디언스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뭐 콘서트가 됐던 그런 거가 이제 어디언스가 되는 거고, 스펙테이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주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 그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차이점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랬을 때 사실상 이 친구들이 이 어휘를 사용할 때 있어서 나중에 어드로 시작하는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 긴 제가 auditorium 이란 단어를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뭘 할 수 있게 될까요? 어드라는 어원을 알기 때문에 뭔가 듣는 데인가 보다. 뭔가 듣기와 관련이 있네. 이렇게 꺼내어서 연결망을 스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패턴 퀴즈 드린 것처럼 그냥 audience, 청중, spectator, 관객 이렇게만 암기를 했을 때에는 나중에 내가 모르는 auditorium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auditorium이라는 단어는 이 친구가 새로 암기해야 되는 또 다른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계속 저희는 연결을 해주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문법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파악을 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이해를 하겠고 사실상 계속 구조 패턴화를 해나가게끔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문법 포인트 중에 한 개가 투부정사라는 부분이거든요. 투부정사가 어려운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투부정사는 한 단어가 문장에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쓰임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투부정사라는 거를 한 개를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명사랑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apple, desk 이런 명사의 쓰임, 문장에서의 쓰임과 연결을 해줘야 되고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뇌에서. 형용사 역시나 뭔가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였지. 근데 생김새가 바뀌어서 투부정사의 형태로 나왔구나. 이러한 연결 지점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문장 내에서 문제를 풀 때 녹여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실생활 상황과 연결한 문법 적용.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영상 띄워놨던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가려졌네요. 한 번만 뺄게요. 포스터 보이시죠? 저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거든요. 영어 오류 탐문제. 실생활에서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많이 녹아져 있는 영어 오류를 찾아라. 스펠링이 돼도 좋고 문법이 돼도 좋고 했는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띄워놨던 대표적인 영어 오류 뭐가 있냐면요.
마트를 갔어요. 적 양배추를 팔잖아요. 적 양배추를 마트에서 뭐라고 보기 놓았고요. 한 마트에서 적 enemy 배추 cabbage enemy cabbage 이렇게 가지고 팔고 있던 거예요. 이게 웬걸? 근데 적 빨간 거잖아요. 사실상 red cabbage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발견해가지고서는 만들어놔라.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일부러 굉장히 많은 저희 분원 내에 오류들을 사실상 많이 붙여놨어요. 옳은 것도 붙여놓고 틀린 것도 붙여놓고 그러면 계속 그러한 인지적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게끔 계속 그러한 무언가 실생활에서 조금 재미를 가져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 독해 구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특정 이제 그 AI 윤리학 예시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주장 근거 예시 문제인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점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통념을 쭉 나열해 놓고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논하는 글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핵심 문장을 우리가 그러한 특정 예시 문제들을 계속 풀어가면서 체득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의 과정들을 거쳤을 때 단어량 세대 확장 효과 있고요. 서술형 답변 자신감 향상이 되고요. 순응형 지문에 대한 교육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 당연히 안정화되겠고요. 근데 중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학습 시간이 절반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이유는 생각해 보실게요, 어머니. 나중에 우리 아이가 단어를 오늘 딱 단어 리스트를 받았는데 decisive 라는 형용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 며칠 전에 무슨 단어를 배웠었죠? decide, decision 외웠잖아요. decisive가 decide라는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를 이 친구가 딱 캐치하는 순간 이 친구가 decisive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축적 누적이 되면서 공부 시간이 당연히 감소되고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럼 장기 효과로 봤을 때는 고등 내신 그 0이 어마어마한 고등 내신 준비하는 거, 수능 내신 당연히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요. 영어 기반 시간 학습 당연히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계속 영어 학습을 아이들한테 시킴에 있어서 저희 에이스 중등부에서는 인지적 학습을 키워드로 두고서는 전체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수업 내에서 클래스룸 안에서 아이들한테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사실상 강하려면은 이러한 4가지 루틴을 사실상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개념을 인지를 하고 나면은 구조화, 그냥 막연한 암기 안 된다고 그랬죠. 왜? 휘발성 그리고 암기기억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구조화, 패턴 만들기 이러한 일과를 과정 그런 것들을 문제풀이에서 반복을 하면서 내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점검 자가 테스트로서 취약점을 발견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이 4가지 과정, 4가지 루틴으로 내신을 저희가 챙겨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동 지역은 지금 자율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올해 전격적으로 사실상 바뀌었고 근데 저희 목동 지역은 사실상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벌써 2년 전부터 1학년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유학년제였지만 자유학기제를 2년 전부터 저희 목동에서는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뭐 아직 6학년 친구들은 조금 이제 1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중3하고 중등부대가 듣고 맡겨도 될까?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내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잠시 넣어봤어요. 내신 사전 수업이라고 하죠.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꼼꼼한 학습, 습관, 루틴화 계속 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형성이 되었을 때 내신 집중 수업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신 사전 수업으로는 교과서별 핵심 문법 저희가 영상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공문 체계적 학습하게 되고 정규 수업 내에서
이미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내신 집중 기간으로 돌입하게 되고요. 내신 집중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정규 수업하던 것들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잠시 내려놓고 내신만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 제가 지금 6학년 친구들과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역시나 또 9월이 되면은 첫 내신 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공부하던 거는 잠시 멈추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첫 번째 교과서 유형별 집중풀이를 가져가게 되고,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과 1대1 질의응답 시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내가 문제풀이를 할 때 놓치는 취약 지점들이 항상 아이들마다 있거든요.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완학습을 하는 집중적인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고라고 하죠. 직전 대비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별 맞춤 수업을 또 보통 주말에 학교별로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이제 저희가 아까 중등부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 90%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거는 100%의 학교도 사실상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외부 지문을 채택해서 쓰는 중학교가 몇 학교 있거든요. 이 주변에 모길 그리고 신서중 특히나, 그리고 공연여중도 외부 지문을 항상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학교별로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학교별 외부 지문 학습을 주말에 또 학교별로 시켜주고 있는 부분, 기출 문제 역시나 풀면서 적중훈련 해주고 모의고사 추가 보충 수업을 하는 일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그 특정 학교마다 그 출제하는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작년까지 여기 모군 중에 계시던 선생님이 이번에 목일 쪽으로 오시는데 그러면은 목일 중에 출제 경향이 목일 중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경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출 분석을 무조건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다 쌓아놓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학생들의 1대1 밀착 관리가 반드시 들어간다. 요즘에는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키워드로 떠오르는 단어를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personalized learning을 꼽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학습이 굉장히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 똑같은 학년, 똑같은 레벨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독해를 엄청나게 잘해. 근데 이 아이는 문법은 아직 조금 도움이 필요해. B라는 학생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하는데 스피킹이 좀 약해.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학생의 니즈에 맞는 personalized learning을 해줘야지 된다는 게 사실 요즘에 이제 구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저희는 최적화된 학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저희 정상화학원은 설립된 지 한 40년 딱 올해로 됐더라고요. 20년 차. 근데 목동 지역에서는 20년. 20년 내신 분석 노하우로 한 내신,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과정은 알겠어. 그래서 결과는 수고가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넣어봤어요. 작년 2024년 저희 정상학원 중등반 수능 모의고사 1등급과 2등급을 달성한 우수 학생들의 수. 잘했죠?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그 다음에 저희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우수 학생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 반별로 지금 평균치가 나온 것들 보면은 점수가 굉장히 또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반들에는 여러 학교가 섞여 있고요. 그 여러 학교에서 다니는 재학생들을 personalized learning 해줘가지고서는 각 학교에 맞춘 준비를 시켜서 아이들이 준비된 상태로 가게 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1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목일 사실상 어머니 요중에서 제가 그 준비된 자료로 학교별 난이도 정리표 더 드렸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은 난이도가 사실상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딘지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영여중. 공영여중의 악명높음을 혹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죠. 공명여 중에 내신 정말 악명 높은데요. 근데 저희 점수 한번 보시죠. 사실상 저희가 공명여중은 평균 92점만 나와도 진짜 잘한 거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우리 아이들 더 꼼꼼하게 짚어가지고 공명여중에 최적화된 점수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목일중이 사실상 공명여중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낮았음에도 아니죠. 평소에는 낮은데 이번에는 보면 기말고사가 목일중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 난이도 분류표에도 넣어놨는데 외부 지문을 어떤 지문을 지금 넣고 있냐면요. 목일중에서는 AI가 생성한 지문을 외부 지문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숨기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주제도 막 이런 거였어요. 뭐 모두 나락라는 질문을 영어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생소한 어휘들, 정말 고난이도 어휘들 넣어놓고서는 또 심지어 시험에서는 완전히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 그 지문이 들어오면서 난이도가 진짜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비교적 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 처음에 그 안내문 보내드렸을 때 중등 영어는 단순히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평가 방식의 전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사실상 저희 아이들 체스에서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수준 높은 학습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런 원서 읽는 거 보셨죠? 대단해요. 거기 있는 어휘가 사실상 수능에 있는 어휘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차이라기보다는 평가 방식의 변환이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평가 방식이 이제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즉석 말하기 수행평가, 인출 적응 중심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맨 위에 올려놨던 거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제가 항상 맨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그거 딱 처음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리 아이들 조금 학습 부담이 덜어지겠구나. 혹시 이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행간에 숨어진 뜻을 보면은 그거는 정말로 정반대로 읽어주셔야지 돼요. 왜냐면요. 이전에는 여기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먼저 어떤 수색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있었냐면 영어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우리 이 주제로 다음 주 언제 글쓰기 할 거야 준비해와 이러한 조건 넣어야 돼. 투부정사 2번 사용해야 되고 동명사 1번 넣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제에 맞는 이 단어 꼭 넣어야지 돼. 조건형 글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사전 공지가 됐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지금 교육부 지금 지침 내려온 거에 따르면은 사전 준비 없이 on the spot 즉석으로 글쓰기 말하기를 해야 된다. 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나온 그 팩트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 도움, 학원 도움을 사전 차단하겠다 이거거든요. 학생 개인의 역량만으로 수행평가를 해나가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의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우리 아이들도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글쓰기 이제 중등 올라와가지고 객관형 라이딩을 시키면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해요. 라이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분, 15분 동안 한 글자도 못 쓰는 친구 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간다고 해가지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사전 훈련된 학생만이 이제는 영어라는 과목에서 수익평가를 해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거는 있어요. 목일중이랑 심사중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이러한 지침을 미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고지 없이 무언가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무길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상 질문 주제별로 몇 개만 뽑아줬었어요. 자, 우리 말하기 수행평가 볼 거다. 범위는 4, 5, 6과야. 4, 5, 6과에서 대충 한 요 정도 질문 나올 거야. 한 두세 개, 각 챕터마다 한 두세 개 질문을 주고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 준비해와야 된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상 질문에서 변형된 질문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그 즉석에서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한 대답을 풀 센텐스로 어법에 맞는, 상황에 맞는 문장들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서중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초였는데 그래도 올해 초는 신서중은 주제는 주기는 줬었어요. 사전 공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조금 저한테 도움을 받고 가긴 했죠. 여태까지는 선생님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 이제 이메일을 딱 열어보면은 우리 아이들과 그 피드백 주고받은 이메일이 대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전 쓴 지문들 제가 첨삭해서 보내주고 이런 거 다시 한번 그 일괄에 점검하는 과정들이 이제 한 두세 개의 프로세스로 있는데 사전 준비해 가긴 했는데 신서중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근데 너네 이거 글쓰기 준비해 왔지? 그 방금 글 쓴 거 너네 디벗 있잖아. 디벗이라고 애들한테 그 태블릿 PC를 하나씩 줘요. 거기에 AI 그 플랫폼을 열어가지고 걔한테 첨삭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AI의 지금 교육의 접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핵심은 사실상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2025년 1학기까지입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이 7대 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학기부터는 5대 5로까지 가는 학교 있을 것이고요. 6대 4로 가는 학교가 대부분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계속 확대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즉석 에세이를 써야 되고 즉석 스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력이 사실상 관건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행을 해내갈 수 있을 거라는 게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라는 벌써 고민이 앞서시죠. 제가 유연하게 앞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어머니가 저희 6학년 선생님 한 분 와 계신데 선생님이 들었던 피드백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라이딩을 하고 있었어요. 6학년 친구예요. 근데 이제 라이딩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학습에 비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그냥 주제만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꺼내기까지 있어서 적절한 어휘인지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문장이 맞는지도 문법이 맞는지까지 봐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진짜 뭔가 뭔가 높은 수준의 사고력 뭔가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액티비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근데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잖아요.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피드백을 받고서 그걸 또 수정하는 일괄의 과정을 또 거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과정인 거고 근데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정상화학원은 절대 그거를 놓지 않고서는 계속 이어온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 맨 앞에 보이는 원서가 쭉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이걸 활용교재라고 하는데 원서인데 100% 영어로만 되어 있는 이 원서로 수업하는 거를 놓지 않고 계속 고집해 왔었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도 있었어요. 방금 어떠한 어머니가 하신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떤 피드백을 하셨냐면은 제가 이래가지고 우리 애 어학원 안 보내려고 했었다니까 이런 피드백을 하세요. 어학원 가면은 이제 스피킹, 라이팅까지 이제 많이 이제 강화된다라는 게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어머니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낸 거에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전환될 줄 사실상 저희도 예측을 못했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교육부가 7월에 딱 지침이 내려온 순간 저희는 사실상 속으로 굉장히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우리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은 수행평가 즉석에서 쓰라고 해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탑재되어 있구나 라는 자신감으로 사실상 다가왔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활용 수업에서 저희가 이 원서를 통한 수업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희 즉석 글쓰기, 조건형 글쓰기를 해내야 된다는 걸 앞으로 요구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저희 계속 주제별 글쓰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1분 스피치 역시나 말로 설명하는 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글 1분 분량으로 줄여가지고서는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저희는 커리큘럼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아이들한테 지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 상황 대화 방법,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문법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서 같은 경우에는 중등 올라와도 100% 영어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 계속 열심히 아이들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대응 가능한 부분이 되고요. 토론평가,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데요. 주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논리력을 실어가지고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저희가 스피킹 액티비티에 항상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저희는 자연스러운, 약간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운 평소에 학원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장소만 바뀌었을 뿐 해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받은 피드백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 우리 에세이 쓰는 거 연습했었잖아요. 그 구조 그대로 나왔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총정사 가지고 조건형 글쓰기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왔어요, 선생님. 이런 말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요식평가에서 써먹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희 plan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우리 내 옆에 친구가 뒤에 총정사 써야 되는지 분명사 써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막 이거 재밌게 암기했었잖아요. 바로 습관해서 쓸 수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한 거 우리가 맨날 얼마 전에 저희가 최근에 달라진 게 놀이는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하고 액티비티 하고 글쓰기를 했었는데 그 비슷한 주제가 학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피킹 얼마 전에 활동했던 거가 바로 나와가지고 선생님 바로 손 들어가지고 발표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뭐 다른 학원이랑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단순 문제풀이 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그러한 수행평가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 난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혼란스러워.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저희는 통합사고력 학원 계속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상 이제 빨리 여기서 지나가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머니들한테 조금 정보 드리려고 넣어놓은 슬라이드이기는 하거든요. 각 학년별로 이제 필수 어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 중학교 1학년은 올해 교과서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과서가 개정돼가지고 전면 다 지금 바뀌었는데 중학교 1학년은 하지만 필수 어법은 동일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걸과 지금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수 어법, 1학년 어법, 2학년 어법, 3학년 어법을 본다라는 거 1학년에서는 기초문법을 다루고 2학년에서는 복합문법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저희 정상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1학년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뭐야 영어 너무 쉽네. 영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기는 해요. 이유인 즉슨 1학년까지는 아직 기초문법을 다루는데 우리는 사실상 저희 여기에서 이미 심화문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쉽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2학년 가면서 바로 깨져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고민을 가끔씩 하세요. 1학년은 더 쉬우니까 이때가 우리 아이를 조금 쉬게 할 수 있는, 놀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너무 크나큰 착각이십니다. 안 됩니다. 2학년에 정말 크게 뛰기 때문에 1학년 때 그 2학년에 그 난이도가 뛰는 것까지 대비해놓지 않으면 2학년 가가지고 대비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관계대명사가 바로 나오거든요. 2학년 들어가자마자 관계대명사는 어떤 복합 문법이냐면요. 얘는 명사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이끌어요. 그러면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근데 얘는 절의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그게 그리고 어떠한 관계대명사를 선행사에 따라서 넣어야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문법 포인트가 바로 2학년 시작하자마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명사는 뭔지, 형용사는 뭔지, 절은 뭔지, 완전한 문장은 뭔지, 불완전한 문장은 뭔지, 자동사는 뭔지, 통동사는 뭔지 이 일괄의 지식들을 그냥 자동화, 아까 제가 자동화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이고요. 3학년에는 사실상 거의 심화역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돼가지고 고급 문법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또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한 개는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 가면은 문법을 새로이 배우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문법이라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배우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가가지고 문법을 안 배우나요? 배우긴 배워요. 여기에서 복습이거든요.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학년에서 3학년 배웠던 것 전체가 한 중간고사 범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문법 학습을 새로이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때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얘가 그래서 저희 티처스 같은 데에 보면은 여기 1학년 때부터 구멍 나 있네. 여기서부터 지금 비어 있네. 이런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등학생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서는 중학교가 돌아와가지고 구멍 메꾸는 일이 없으려면은 단계적으로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각 학년별로 뭐를 하자는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넣어놓은 부분인 건데요. 저 6학년에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험이 없잖아요. 6학년은. 그래서 지금이 활용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기다 라는 거를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초등학생 제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해온 거, 체스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지 보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단어도 영영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영어 풀이도 영어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상 단어를 봤을 때 우리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뇌에서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한 이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6학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단어의 품사 변화까지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 그게 이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decision, decide로 동사, 명사, 형용사의 변화를 보는데 얘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봐야 되는데 아직은 미숙한 상태. 왜냐면 수업이 아니니까요. 이제 해야지 되는 단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의와 병역 파생어 중심으로 어휘망을 구축해 나가야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활용 기반 학습이 중요하다. 수행평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1학기부터 이제 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입출이 열심히 했었잖아요. 체스에서도 역시나. 근데 이제 여기 중학교 올라와서도 6학년, 중학교 1학년 주입출이 활동을 계속해요. 근데 이제 그 형태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는 조금 문법을 내가 틀린 문장이 있을 때 틀린 지점이 어딘지 찾아내고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구조. 그걸 발표하는 구조로 조금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쓰기를 한 게 있으면은 그걸 1분 분량으로 줄여서 1분 스피치, 녹음하고, 녹화하고, 말하기 훈련 계속 하는 게 드림트리 활동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를 문장에서 실제로 변형하고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단계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체스에서 계속 많이 해놨던 게 이제 자유롭게 표현하고 쓰는 거였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에 맞춰서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나는 이 decide라는 동사를 썼었는데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는 근데 지금 빈칸 뚫린 부분이 동사 뒤에 목적어져야 돼.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바꿔서 써야 되겠다. 이러한 조금 생각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패턴을 놓치면 사실상 중등 진입부에는 따라가기가 힘든데 중학교 1학년부터가 사실 교차게 나가는 교차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기대 효과를 보면은 중학교 입학하면은 이미 문법 기초력이랑 어휘 운동력, 운용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학습 습관, 리듬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맞춰가지고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면은 제 6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문법 풀이를 해나가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래서 선생님이 제가 아이가 이 리듬을 장착했구나, 습관화됐구나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신 성적보다 중요한 학습 체력이 완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중등 입시 압박 대비에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갑자기 선생님과 가지고 갑자기 on the spot, spontaneous speech 하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아니고 잠시 나 잠깐 당황했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빠른 태세 전환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초등 마지막
추가라.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런 레벨들이 있구나. 브릿지, B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브릿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하이 브릿지, 프리 에이스. 프리 에이스 그래서 에이스 총 3단계이다. 그래서 중등 기초 완벽 조금 정착하는 그 레벨이다. 영어 사고자가 기출 훈련하는 레벨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급 프리 에이스 2, 에이스 1, 에이스 2. 그럼 내 심리 등급 안정화를 가지는 레벨이다. 수능 기초 실력을 완성하는 레벨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이스 3단계, 이제 마스터 에이스 1, 2, 3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에이스 단계는 사실상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적용되는 레벨명들이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하이그룹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다른 레벨명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완벽하게 고등심화 과정을 여기서 준비하게 된다는 거. 이따가 그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으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인 건데요. 체스 5년간 열심히 아이들 활용적으로 독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다져가지고 올라오면은 에이스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단계 거치고 H그룹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습을 해서는 9년 완성형 영어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9단계 단계와 H그룹 영어를 거친 친구들은 고등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어를 완성해서 올라가게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루해지셨잖아요. 제가 상품을 2개를 준비했거든요. 잠시 뭔가 조금 분위기 전환 측면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실 건데요. 여기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그룹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요. 한 그룹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중요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하얀 옷을 입은 팀이 공을 서로 몇 번 주고받았는지를 세워주세요. 검정색 그룹 아닙니다. 흰색 옷 입은 그룹이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꼭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죠. 한 번 드렸어요. 이게 한 번. 어머니가 여기 드렸어요. 이렇게. 네. 왕복편 아니고 다 이제 하겠어요. 집중해 주십시오. 흰색 옷입니다. 집중하시라고 소리도 안 넣어놨어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어머니 14번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답이 너무 빨리 나갔는데요. 15번 명대통 맞습니다. 자, 15번을 주고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생뚱맞게 갑자기 농구하는 영상을 넣어놨을 리는 없잖아요. 영상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보이시나요? 고릴라를 진짜 막 멈춰주세요. 고릴라를 혹시 보셨다 하시는 분? 오, 꽤 많아. 근데 여기 한 번만 잠깐만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한번 주위를 살펴봐 주세요. 많은지 적은지. 그래도 꽤 많이 보셨는데 보통 진짜 10% 미만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보실게요. 고릴라가 진짜 있었는지. 그쵸? 저도 처음 볼 때 못 봤거든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넣어놓은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 영상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기획한 이 뇌과학자가 어떠한 용어를 얘기를 하냐면요. selective attention, 즉 선택적 주의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자, 선택적 주의력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플레이하기 전에 제가 계속 뭐를 강조드렸죠? 흰색 옷만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뭐만 보게 되냐면은 흰색에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존재력이 막강한 고릴라가 나와도 까만색이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죠. 선택적 주의력이 이제 증명하는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뇌는 주목하는 정보만 처리한다. 준비되지 않은 정보는 눈앞에 있어도 놓치게 된다. 우리가 마치 고릴라를 놓치게 된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사실상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습이라는 것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넣어놓은 부분이에요.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다음 수업 준비가 아니고요. 학습할 내용, 내가 수업에 가가지고 들을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주의력 필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흰색 옷 입은 사람들만 봐주세요라고 하면 말씀드렸을 때 필터를 설정해드린 거거든요. 검정색은 제거하고 봐주세요라고 필터를 약간 심어 넣어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문법책만 봐도 저기에 저 문법책에 거의 10개의 엄청나게 심화된 문법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 뇌에 심어봤자 그걸 다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걸어준다는 거죠. 오늘은 투구정사 한번 볼 거야. 투구정사의 명사적 공부 볼 거니까 거기 봐봐. 필터를 미리 세팅을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인지, 습득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습이 없는 수업은 마치 뭐가 같냐? 고릴라를 놓치는 학습이다. 고릴라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아까. 필터가 없이 심정도 누락하게 된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가 보면은 노력 대비 낮은 학습 효율.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요. 나 순공 시간 8시간이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기 참 슬프지만 내쉬는 바닥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고릴라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 주의력 필터로 중요 정보만 포착한다. 사전 지식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액티비티 했던 것처럼 패턴화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장기 기억력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한다. 내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응고시킨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질문과 이해가 가능하고 3배 이상의 학습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근데 지금 이 정보 역시나 이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고릴라 이것도 선택적 이게 왜 넣어놨냐면요. 저희가 사실상 중등 에이스 커리큘럼의 핵심 중에 한 개 플리트 러닝과 아주 닮아있는 부분이 때문이에요. 플리트 러닝이라고 하면은 거꾸로 학습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애들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온라인 영상으로 보는 거 조금 별로예요 라고 하시는 부분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상을 기본 학습을 영상을 통해서 해오는 게 예습 차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습을 해가지고서는 내일 나 수업 가면 이거에 대해서 듣겠구나 라고 필터를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일 수업을 준비해서 가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필터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통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본풀이 해오고 그래서 내가 수업 가가지고 뭘 배울 거다라는 뭔가 조금 예측을 하고 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부분. 그래야 그렇게 했을 때 체계적 예습을 할 수 있다. 주의력 필터를 생성한다. 능동적 수업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LOD 복습이라고 해서 이제 LOD라는 게 아직 우리 초등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LOD에서 이제 복습을 그럼 예습은 이렇게 가져가고 LOD 또 어떻게 복습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또 이러한 효과들을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플리트 러닝을 세팅해 놓은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벤저민 블룸이라는 이름을 절대 놓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블룸스 텍사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교육 목표 분류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블룸이라는 이 분이 이제 아이들의 교육 목표를 이렇게 가장 아래부터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사고 뭔가 내가 머리를 쓰는 그 공수가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부터가 조금 higher thinking over skills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갑자기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무슨 교육학부가 뭔가 연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에이스 프로그램에 아주 밀접하게 녹아있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넣어놓은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 이해하는 수준으로서 저희가 플리트 러닝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금 예습 체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업전 예습으로 기본 정보 습득과 의미 파악을 해나가고 있고요. 적용 단계에서 인출 기반 복습으로 이해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LOD 복습 퀴즈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기 대치 분원장님 계신 거 계시고 저희 수지 분원장님 와서 계신데 우리 목동 아이들이 대치 저기 멀리 있는 수지 아이들과 줌에서 만나가지고서는 문제를 퀴즈를 맞추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법을 그러면은 뭔가 오류도 고치고 빈칸도 채우고 그게 왜 틀렸는지 설명도 하고 이런 복습 인출.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냥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다 얽히고 설켜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듣기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내 걸로 내재화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꾸 꺼내서 인출해내야지 내 정보들을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뭔가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책이 몇 권인데 저기 책이 몇 권인데 저기 안에 있는 문법들을 다 이미 알고 애들이 질문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꺼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설명하는 직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가장 그 복잡한 구조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아는 것에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발전해야지 된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발전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평가, 맥락별 적절한 어휘 선택과 판단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계속 맨날 하고 있는 거. 어휘 연결만 학습. 말씀드린 거부터 어원부터 접두사, 전미사 계속 말하고 있고 문맥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똑같은 단어 bear이라고 해도 공으로 사용됐는지 견디다라고 사용됐는지 문맥에서 그거를 계속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마지막 창조, 드리큐 활용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팅하고 스피킹 해내고 그거를 표현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아주 밀접하게 녹아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목동 에이스의 차별화된 교육 철학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괄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체스에서 이미 경험한 창조적 학습, 이미 계속 하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일부. 그래서 중등영화에서 체계적으로 적용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게 이 두 체스와 에이스가 만나서 불륜의 최고 단계까지, 창조까지 만들어 나가는 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부러 데이터를 넣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작년 1년 실제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작년 한 해 신규생들 중에서 신규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60%가 중등 전환 고등, 그러니까 5학년에서 6학년 혹은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초등부 여기서 너무 오래 다녔어. 우리 아이 뭔가 조금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혹은 다른 아이들이 저기 많이 가보는데 궁금하다. 레벨 테스트라도 한번 가볼까? 이거 군중심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작년 돌아온 학생들 중에서 60%가 그런 이유로 떠났다가 한 6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9개월 있다가 돌아온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왜 돌아왔어? 라고 했을 때 다른 곳 가보니까 여기만큼 잘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던데요. 여기만큼 선생님이 꼼꼼하게 안 가르쳐주던데요. 여기만큼 여러 영역을 골고루 가르쳐주는 데가 없던데요. 이게 가장 크게 듣는 피드백 중에 지금 넣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선택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데에서 경험을 해보고 왔을 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 해본 사람들이 다시 선택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이제 돌아온 친구들의 이제 보면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 3개월 동안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돌아오잖아. 그래도 그 친구도 공부했고, 여기 정상에 남아가지고 계속 공부한 친구도 그냥 똑같이 공부했고. 근데 그 3개월이란 정말 짧은 시간인데, 혹은 6개월이라는 조금 비교적 긴 시간인데, 돌아왔을 때 기존 여기에서 꾸준히 이 한 개 한 개씩 그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누적 학습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랑 다른 데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온 친구들이랑 이미 실력차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또 이 실력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공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은 또 힘들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체스 5년 동안 믿고 맡겨주신 거고 투자를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에이스랑 연계되는 부분인 거고, 프로그램 이동이 아니다. 5년 동안 쌓은 학습을 완성시키는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거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에이스의 선택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거를 조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놓은 부분인데요. 적응 기간이 일단은 보통 다른 이제 학원으로 갔을 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제 체스에서 에이스로 넘어온 친구들은 익숙한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스건 에이스건 크게 이게 맥락이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개월 내에 안정화가 된다는 점, 단축된 적응 기간으로 실력 향상에 더 많은 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은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6개월이 또 걸려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6학년 이동하는 시점에 나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기간 동안 그거를 복구하는데 빈 지점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메꿔주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연속성이 만드는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점. 교육 방식이 일관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 없이 자연스러운 단계 상승이 된다. 학습 데이터가 연계된다는 점. 강점, 보완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체스에서 있던 이력을 그대로 에이스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보완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는 점. 그래서 학생 특성을 완벽히 아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겠어요. 검증과 학습과 저희가 이제 아이들 아까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작년 수능 결과라든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라든지. 그래서 상위권 진률 85% 이상이다. 그러니까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저희 중학교 지금 에이스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중에서 85% 이상이라는 거를 저희 넣어놓은 거고요. 단계별 성장이 가능하다. 검증된 결과로서 스펙톤 연속성이 만드는 높은 성취.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체스 5년 동안 투자하신 부분 에이스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기존 성과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다. 단계적 진화, 그래서 스스로 찾는 힘이 이제 에이스의 경쟁력으로 연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5년 투자의 가치를 완전히 회수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 에이스 프로그램에 관해서 교재랑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서는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에이스 담당하고 있는 구봉성 팀장이고요. 지금부터 저희 교재랑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우리 친구가 있는 현재 초등 레벨에서 도대체 어떤 레벨로 진급을 하게 되는지, 그 진급 과정은 어떻고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재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높은 레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4년 과정이고요. 그 중에 각 학년마다 지금 초등 과정과 마찬가지고 각 학년마다 4개 학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전반기까지는 에이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중학교 2학년 후반기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H그룹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과정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이스 과정은 중등 내신 고득점 실력을 완성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단계별로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굉장히 좀 많이 강조했던 영어식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는 아까 활용 교재 말씀드렸죠. 스피킹과 라이팅 관련해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H그룹 과정 중2 후반기부터는 수능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고등 내신 1등급까지 완성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간별로 나눠봤을 때 에이스 과정에서 빠지는 초등학교 6학년 후반기 월로 따지면 2026년 6월부터 수능 1등급 실력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전반기까지는 스피킹과 라이팅 실력을 확장할 수 있는 활용 교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중등 내신 고득점을 위한 예신 기간이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후반기부터는 이 중등 내신 고득점과 고등 내신 1등급 실력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벨로 먼저 보여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전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예비중학교 1학년 수준의 이 브릿지 레벨부터 MA3 레벨,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2 후반부터 중3까지는 고1 수준의 HA1 그리고 고3 수준의 HM3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 윗부분은 별로 지금 안 나오실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은 진급을 도대체 어느 레벨로 하느냐 이 브릿지 레벨부터 해서 A1 레벨까지 총 5개 레벨로 나누어져서 아이들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배정되는 레벨은 각각 레벨별로 6개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학기는 보통 1년에 4개 학기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 체스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LSB 레벨이다 라고 하면 LSB에 1에서 3개월 차, 그리고 4에서 6개월 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저희 중등 에이스도 브릿지 레벨에 1에서 3개월 차, 4에서 6개월 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벨이 어떻게 학생들이 배정이 되느냐? 저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초등 DT라고 하죠. 이 범위가 있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 내에서 출제가 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 시험과 더불어서 한 가지 시험을 더 보게 됩니다. 대신에 저희는 범위가 없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요. 똑같이 영역은 똑같습니다. 듣기, 독해, 단어, 문법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 2개 시험을 접목해서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선생님들의 정성평가도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적으로 잘 따라오는가 시험만 당연히 잘 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수업적으로 잘 따라오고 참여도가 좋고 성실도가 좋은가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을 해서 최종 진급 레벨이 아까 말씀드린 5개 레벨 중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레벨에 일반적으로 진급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무조건 이 레벨은 일로 간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LSD 하던 애들이 일로 간 친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LSA 학생들이 PA2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학생이 그 현재 수업에서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지금 학생의 실제 기준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레벨의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 시장 레벨이 낮은 거지 실력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것만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LSA, LSB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브릿지 레벨로 보통은 진급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레벨 기준으로 했을 때 LSA나 LSB 학생들은 대부분 최상위 레벨인 A1 레벨로 진급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첫 학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방금 이제 본인의 자녀가 대부분 어느 레벨로 진급될 거다라는 건 한번 보셨죠? 그 레벨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급을 하게 되느냐. 전반기 때 당연히 레벨로 배정이 되고요. 가장 중간 레벨로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초록 후반기 때는
당연히 6개월 과정 거치고 PA2, 그 다음은 A1, A2 해서 중1까지 마치게 되고 중2부터는 MA1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중2 후반기부터는 H그룹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그룹을 이런 식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최종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친구 어디까지 어떻게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나요? 최종 목표가 뭔가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수능 1, 2등급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능 1등급, 3학년 수능 1등급처럼 우리 학생들이 최종 목표점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60% 이상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60% 이상 그리고 중2에서 중하위반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다 목표를 달성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각 레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레벨마다 6개월 과정이고 3개월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 커리큘럼대로만 그대로 진급을 하게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레벨에서도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빠르게 적응해서 레벨을 조금 더 레벨업 하거나 혹은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복습을 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지금 색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황색으로 보이는 A1 레벨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인 문법 그리고 독해의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초등 체스와 마찬가지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 이 기간 동안에는 아직 수능을 접하지 않은 단계의 학생들이 중등 내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2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서 아이들이 평가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사설 모의고사 업체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전국 단위 석차도 나오고요. 내가 전국 단위 몇 %인지 근데 그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사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로 내가 몇 %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틀렸고 어떤 부분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지까지도 다 분석이 되는 학생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레벨업을 하거나 다운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별로 나와 있는 이런 목표 등급을 통해서 학생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상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재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교재 앞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활용 교재,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가장 맨 앞에 놓여있는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재들은 각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변경이 되면서 소재별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 소재별로 각각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 소재에 나온 내용들이 바로 수능과 연계가 되고 수행평가와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소재들을 통해서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교재에 대해서 스피킹과 라이팅 관련 부분 학생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지문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그 지문에 대한 심층 질문을 통해서 지문을 더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도 같이 확장을 시키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단계별로 라이팅을 작성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표현력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라이팅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내용까지 연계가 되는 과정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일부분은 저희가 저쪽 앞쪽에 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첨삭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준비해 놨으니까 바로 가시지 마시고 한번 쭉 천천히 보시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재들은 저희가 레벨별로 가장 특징이 있는 교재들만 먼저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초가 되는 브릿지 레벨과 하이 브릿지 레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 학습 방식이 그래도 가장 크게 바뀌는 이 중등 영어 초기 단계인 만큼 학생들이 적응을 하기에 가장 쉽도록 짜여진 교재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재 안에 단어, 독해, 듣기, 문법 4가지 영역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 영역마다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습 수평력 또한 쉽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나 학습 부담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최소화시킨 교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E1, PE2 레벨 같은 경우도 직전 브릿지 레벨과 하이브리지 레벨과 거의 비슷한 단계의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중등 영어 초기 단계 적응을 위한 교재이고요. 이 교재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문법이 별도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법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법을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레벨은 A1하고 A2 레벨이고요. 이때부터는 확실히 중등 내신 마스터 그리고 수능 수업을 준비하고 실제 이제 입문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다 구분이 된 교재로 각각 나가시게 되는데 영역별로 구분이 된 교재이긴 하지만 각각 교재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딩 맵, 리스닝 맵, 보켓 맵 이런 식으로 각각 영역별로 나눠진 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준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1등급을 향한 전문적인 이제 수능 교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절대 수능 맵이라고 하고요. 보통 저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의 교재들 이 대부분 다 수능 맵의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요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교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중학생에게 맞춘 고등 수능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학생들이 풀면은 해석은 해요. 기존의 영어 문제를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해석은 하는데 한글로 다 해석해놓고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해요. 문해력이 딸린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학생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학생에게 맞춘 수능 교재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유형별, 그리고 소재별, 그 다음에 시험적 모의고사까지 단계별로 맞춰서 교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법 교재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후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후반까지 해당하는 교재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수능 1등급 플러스 고등 내신까지 완벽하게 구성하는, 대비하는 그런 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능 고득점을 위한 고난이도 실전 수능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고등 내신 최상위권을 위해서 서술형제 그리고 고등 기출 실전 훈련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법을 배우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싹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정상학원 영어 교육 전략은 중학교에서 수능 1등급을 완성하기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이고요. 수능과 고등 내신 동시에 접목하기 위한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실전 학습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의 완성과 성과를 뒷받침하는 이 리딩, 라이팅 학습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정상학원 설명회는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초6에서 초5에서 초6 진급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되는가 좀 이해가 잘 되신 설명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가시기 전에 여기 내용도 앞에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 봉투 안에 그 설명회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하나 있어요. 파란색으로 된 거 아니고요. 두 장 이제 스케줄 처리된 설문조사 내용이 같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 이쪽 이제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냥 책상에 놔주시면은 저희가 또 잘 공부해가지고 다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놓쳤나? 열려줄까요?
필요하신 경우 앞쪽 데스크에서 차량 차량 내 자리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 3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세요.